안녕하세요. 글로벌 리스크척의 조이준입니다. 오늘은 EU가 러시아를 옥죄기 위한 또 다른 한방을 준비했다는 소식을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이게 그대로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뭐 계속 좀 전해드렸듯이 EU의 추가 제재,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에 대해서 슬로바키아가 계속 반대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중요한 한 발을 내딛는 게 있었는데, 바로 러시아의 최대 수입원인 원유 가격의 상한을 EU가 낮추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EU가요, 러시아 석유가 상한선을 47달러로 낮추는 18차 제재 패키지 합의에 근접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뭐 합의에 근접했다 안 했다는 보도가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러시아 원유 가격의 상한선을 47달러로 낮춘다는 건요, 기존에 60달러, 65달러 가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큰 변화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러시아의 원유 수입이 더 줄어들고 전쟁을 수행하는데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유럽연합이요, 제18차 대러 제재 패키지 합의에 근접했다고 로이터 통신에서 보도했는데요. 이번 제재안에는 러시아 원유 가격 상한선을 기존 60달러에서 47달러로 약 15% 낮추는 것과 함께 러시아 국영 석유회사의 자회사와 중국은행 두 곳에 대한 제재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14일 한 비밀 회의에서요, 18차 대러 제재안의 모든 요소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단 한 국가만 기술적 문제로 통과를 유보한 상태라고 했는데, 이 단 한 국가는 아마도 슬로바키아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슬로바키아는 EU가 러시아로부터 모든 에너지 수입을 중단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안 된다, 우린 거기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었다, 그거 끝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가격도 폭등하고 난리 난다 라고 하면서 계속 거기에 대한 보상안을 요구하면서 이 18차 대러 제재안을 막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보상안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있었는데, 여기서 말한 기술적 문제란 건 아마 그런 걸 뜻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거는 사실 유럽 국가들한테는, 특히 동유럽 쪽에 있는 러시아와 가까운 데 있는 나라들에게는 어찌 생각하면 생존이 달린 문제라서 사실 쉽지가 않은 문제잖아요. 슬로바키아뿐만 아니라 몰타도 여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어찌됐든 이렇게 잠정 합의안엔 어떤 내용이 있느냐, 러시아산 원유에 적용되는 가격 상한제를요, 기존 60달러에서 47달러로 낮추는 유동적 가격 상한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 새 시스템은요, 최근 3개월간 국제유가 평균 대비 15%의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6개월마다 재조정된다고 합니다. 이는 기존 상한선이 유가 하락으로 사실상 무의미해졌다는 판단인데요, 기존에 60달러였지만 최근에 유가가 60달러 밑으로 내려간 적도 있고, 60달러 위, 지금 조금 올라서 뭐 한 68, 9달러 갑니다만 60달러 선이기 때문에 뭐 러시아에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기존에도 러시아 원유가 좀 더 싸게 팔리고 있었기 때문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었죠. 그래서 이 석유 상한이 무색하게 되면서 EU가 새롭게 고안한 겁니다. 어떤 이제 가격 연동제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국제 가격 대비 한 15% 낮게 팔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동안 슬로바키아는요, 러시아산 가스 공급의 단계적 중단과 관련한 우려로 합의를 지연시켰지만 EU 집행위원회의 추가 설명을 받고 최종적으로 이번 제재안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사실 우리가 완전히 믿을 수는 없습니다. 저번에도 추가 제재안에 동의했다는 보도가 났지만 결국 피초 총리가, 슬로바키아 총리가 거부를 했었거든요. 이 부분도 슬로바키아로 넘어가면 또 어떻게 될지 아직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이 18차 제재안에는요, 러시아 국영 정유회사의 인도 자회사, 그리고 중국은행 두 곳, 그리고 러시아의 소위 유령 함대가 선적 등록되어 있는 제3국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중국은행입니다. 사실 은행을 제재한다는 것은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우리가 대북 제재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북한과 관련해서도 제재받은 은행이요, 중국 단둥은행이 가장 최근에 있었고, 그리고 과거에 방코델스타 아시아은행이라고 마카오의 은행 정도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제재 회피에 중국의 많은 은행이 동원됐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몇 안 되는 소규모 은행만 제재한 건, 은행을 제재하는 건 그만큼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인데요. 어찌됐든 이번에 EU가 중국 은행을 제재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들의 대러 제재에 대한 의욕과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도 났었습니다. 이거는 뭐 오늘 뭐 많이 보도가 됐을 텐데요. 그리고 어제 뭐 들으신 분들도 있었겠지만, 트럼프가 러시아에 대해 50일 내 휴전이 없으면 100% 관세를 물리겠다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러시아가 침공을 멈추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 100%의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고요. 또 나토 동맹국들이 구매한 미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거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예고해오던 건데요. 푸틴이 말을 안 듣고 푸틴이 거짓말하고 있다 이러면서 내가 강력한 조치를 발표할 거다라고 예고를 해왔는데, 사실 근데 강력한 조치라고 하지만
우리 생각보다는 강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의회에서 통과시키는 법률은 러시아의 그 제품을 구매하거나 러시아의 돕는 국가에 무려 500%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을 그런 재량권을 트럼프 대통령이 주는 법안이 있거든요. 500%를 때릴 수 있다고 해놨는데 100%만, 그것도 러시아에 대해서만 하니까요. 기존에 우리나라도 관세를 받고 미국의 우방국들, 일본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멕시코, 캐나다 모두 관세를 부과받았는데 러시아는 그 관세 부과에 제외돼 있었습니다. 이것만 봐도 참 러시아에 좀 편파적이고 뭐 아무리 협상을 위한 거라고 하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였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러시아의 침공을 멈추겠다라고 하면서 하는 것도 100%의 고율 관세입니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미국이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100%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 해도 러시아가 꿈쩍할까요? 저는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 같거든요. 러시아의 물건을 사는 다른 국가들한테 100%, 500%를 부여한다면 그 다른 나라들이 꿈쩍을 것 같은데 러시아에 부과한다는 건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요, 백악관에서 마르크 루터 나토 사무총장과 회담을 가지면서 기자들에게 러시아에 대한 강경 조치를 예고하면서 50일 이내에 평화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러시아와 그 무역 상대국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러시아를 국제무역시장에서 고립시키겠다는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나토 동맹국들이 수십억 달러 규모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해서 우크라이나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주요 구매국으로는 독일, 영국,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등이 있는데요. 특히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 시스템이 핵심 무기로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요, 같은 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도 하면서요,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시민을 보호하고 방어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는데요. 또 어떤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제공한 무기를 가지고 모스크바를 타격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도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지금까지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주면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했거든요. 바이든 정부 말기에 잠시 허락했는데 그것도 모스크바까지 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보도대로 트럼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쏜 미사일이 모스크바까지 갈 수 있도록 허락하고 그런 장비를 제공한다면 전쟁이 또 다른 양상을 띠게 되겠죠. 실제로 거기까지 가야 되는지는 봐야 되겠습니다만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움직였다는 것 자체는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살펴볼 때 아마도 트럼프 대통령이 100% 관세를 매겨도 러시아가 큰 문제가 없다면 그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에 대한 관세는 러시아와 거래하는 나라들에 대한 관세로 옮겨 붙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푸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협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걸 여러 번 말했거든요. 그리고 그런 서방의 어떤 자신들에 대한 제재가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걸 자신감 있게 말해왔기 때문에 물론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제 생각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라고 보지만 그럼에도 버틸 힘이 있다면 끝까지 버틸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러시아에 대한 문제는 쉽게 풀리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렇게 글로벌 리스크 책을 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하나하나 계속 좀 팔로우업 해가시는 게 어떤 러시아랑 무역을 한다든지 혹은 전반적인 거래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소식은요.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전면 재검토하면서요. 히토류에 관련된 수출 통제를 크게 늘리겠다고 합니다. 저희 계속 전해드리지만 중국이 히토류에 대한 전 세계 90%의 어떤 유통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히토류 광산도 한 60% 이상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히토류가 완전히 중국의 반도체죠. 중국은 히토류로 전 세계를 통제하려고 합니다. 미국은 동맹국들과 함께 반도체나 첨단 기술로 통제를 한다면 중국은 이 히토류로 통제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거 통제를 굉장히 넓히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국내 조선일보에서 보도된 건데요. 중국이 미중 무역 갈등 심화 속에서 히토류를 비롯한 전략광물 수출 통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고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상무부는 2,000개 이상의 관련 품목에 대해 수출 허가 재검토에 착수했고요. 이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역풍 우려로 해서 히토류에 대한 전면 차단 가능성은 낮다는 건데요. 미국의 반도체와 배터리, AI 분야 갈등에 대응하는 조치로 히토류 및 전략광물과 관련된 2,000개 이상의 품목에 대해 수출 허가를 전면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하고 있다는 건데요. 중국은 2023년부터 수출 기업에 대해 거래 내역과 고객 정보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고요. 전략광물 추적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중국 상무부가 광물 수출 통제 컨트롤 타워 역할을 맡게 되면서 민군 양용 기술, 그러니까 우리 듀얼 유스라고 하죠. 이런 민과 군에 모두 사용될 수 있는 기술을 포함된 것까지 해서 종합적인 수출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은 중국이 미국과 거의 유사한, 미국보다 오히려 더 데이터베이스 상으로는 더 정밀한 수출 통제 구조를 가지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중국이 히토류를 끌어막으면요,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단순히 뭐 자동차 생산, 뭐 컴퓨터 생산 이런 데 문제가 생기는 뿐만 아니라 미국의 무기 생산도 안 되거든요. 실제로 보면 지난 5월에는요. 미국 포드의 생산이 중단된 적이 있고요. 히토류가 부족해서요. 로키드 마틴의 전투기 생산이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히토류 자석은요, 차량 및 무기 주요 부품에 광범위하게 쓰이는데요. 중국이 사실 히토류 자석에 쓰이는 거를 거의 90%, 사실은 거의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죠. 중국은 수출을 억제하는 한편 니켈, 리튬, 코발트 등 전략 광물을 대량 매입해서요, 국가 비축량을 확대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2024년 들어서만요, 니켈을 10만 톤 매입했고 아프리카 리튬 광산 대부분도 중국 기업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물론 당연히 한국도 여기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주요 광물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히토리요. 우리나라가 뭐 최근에 잘해야 되는 게 뭡니까? 전기차, 반도체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리튬, 흑연 등 높은 중국 의존도의 취약성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뿐만이 아니죠. 모든 전 세계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저희가 계속 시리아에 대한 이제 제재가 해제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시리아에 이제 본격적인 투자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시리아와 항만 인프라 개발 계획을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시리아 시장이 열리면 뭐 시리아 큰 시장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리아 정부는요, 아랍에미리트의 DP월드와 8억 달러 규모의 항만 인프라 및 물류 서비스 강화 계약을 체결했다고 시리아 관영 산하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DP월드는요, UAE 국영투자회사 두바이월드의 자회사라는데요. 글로벌 항만 운영 및 물류 분야의 아주 선도적인 기업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가능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예, 이제 이런 조치들이 이어지면서 시리아의 이제 국제금융 시스템 복귀와 전후 복구, 경제 재건의 속도를 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하나 거래가 되고 이제 돈이 왔다 갔다 하게 되면요, 우리 기업들도 이제 결제가 제대로 될 수 있다면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또 시리아에 대해서 두바이나 이런 산유국들이 참여하게 되면 또 경제가 또 일어날 테니까요. 중동에 어떤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서울경제진흥원이랑 수출 기업들한테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제재나 수출 통제에 관련돼서 계약서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아니면 관세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낮출 수 있는지 등등에 대한 노하우를 알려드리고 저희가 컨설팅을 해드리니까요. 저희 댓글창에 있는 걸 보시고 서울에 본점과 지점이 있는 중소기업이라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 컨설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